오늘의 방구석 주말 명화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시작하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커리어를 되살린 영화 아이언맨입니다. 이번 달에 아이언하트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정화하기 위해 아이언맨을 다시 봤는데 추억의 주말 명화 바로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학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군수산업체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미합중국 공군 연락장교이자 절친한 친구인 제임스 로드 중령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가 리펄서 기술을 사용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신무기 제리코 미사일을 시연하고 공군의 험비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들을 사용하는 테러 조직 텔링즈의 기습을 받고 산속에 숨겨진 텔링즈의 거점으로 끌려갑니다.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똑같이 텔링즈에게 납치된 의사 호 인센의 치료로 미사일 파편 대부분을 제거하지만 심장 쪽에 있던 파편은 제거하지 못해 전자석을 달고 다니며 방금 시연을 마친 신무기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면 풀어주겠다는 텔링즈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가슴에 달린 전자석을 소형 아크 리액터로 교체하고 강철로 이루어진 전투용 슈트를 제작해 동굴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모든 과정을 도와줬던 인센이 사망하고 맙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인센의 충고와 자신의 회사가 만든 무기들이 중동으로 파병된 미군 장병들과 죄 없는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나무인 억만장자였던 토니는 책임감을 느껴 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회사의 2인자인 오베디아 스탠의 우려를 소형 아크 리액터로 진정시킨 다음 비밀리에 전투용 수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기자의 제보로 텔링즈가 사용하던 무기들이 회사 내부자가 직접 판매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토니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수트를 입고 다시 한번 중동으로 향합니다. 본작이 개봉한 2008년은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한데 슈퍼히어로 장르를 넘어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긴 빌런이었던 히스 레저의 조커가 등장한 다크나이트가 여름에 개봉했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봉한 본작이 데이트를 치고 동년 6월에 개봉한 인크레더블 헐크의 쿠키 영상에 토니 스타크가 등장하면서 4년 뒤에 어벤져스로 이어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서막을 시작했습니다. 닉 퓨리가 깜짝 등장해서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본작의 쿠키 영상은 사실 존 파브로 감독이 농담조로 넣은 장면에 가깝고 원래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과 브라이언 싱어 엑스맨까지 편입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닉 퓨리가 헐크와 스파이더맨과 엑스맨까지 언급했었지만 As if gamma accidents, radioactive bug bites, and assorted mutants weren't enough. 판권 문제로 인해 어벤져스만 언급하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최고 인기 캐릭터인 스파이더맨과 엑스맨이 모두 다른 회사의 판권이 있기 때문에 케빈 파이기와 아비 아라드를 비롯한 당시 마블 스튜디오의 경영진들은 판권을 되찾은 캐릭터들 중 누구로 영화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었고 당시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인 아이작 펄머터가 장난감을 비롯한 라이센스 상품을 파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적합한 캐릭터인 아이언맨을 골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과 더불어 아이언맨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지만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아이언맨의 대중적 인지도는 마블 코믹스의 팬이 아니라면 거의 모를 정도였고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의 주인공 앤디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피규어로 나오며 개그 요소로 사용될 수준이었습니다. 아이언맨의 영화 판권은 엑스맨과 판타스틱 4와 함께 20세기 폭스에 팔리면서 톰 크루즈나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으로 영화화 프로젝트가 진행될 뻔했지만 계속 무산되다가 마블 스튜디오로 다시 판권이 귀속되었고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많은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작자 스탠 리의 극찬을 받았을 정도의 완벽한 캐스팅으로 평가받지만 당시엔 중독을 극복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캐스팅한 것에 대하여 마블 스튜디오 내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마침내 캐스팅이 확정되고 나서도 로다주의 개런티는 주연 캐릭터인 제임스 로드를 연기한 테렌스 하워드의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원 각본가들이 각본을 대충 쓰다가 튀어버렸기 때문에 존 파브로 감독과 주연 배우 로다주와 제프 브리지스가 미완성 각본을 현장에서 직접 수정하면서 찍어야 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3개월 동안 힘겹게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2008년 5월에 본작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와 더불어 MCU 영화들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시작부터 귀를 강타하는 사운드 트랙이 정말 훌륭한데 이후 왕좌의 게임에도 참여한 음악 감독 라민 자와디의 곡들이 정말 인상 깊었고 특히 마크2 테스트 장면에 나오는 드라이빙 위더 탑다운은 아직도 주기적으로 들을 정도입니다. 존 파브로 감독이 락덕후이기 때문에 여러 밴드의 곡들이 삽입되었고 AC/DC의 광팬으로 유명해서 아이언맨 1, 2에 AC/DC의 곡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AC/DC의 음반을 소장할 만큼 좋아해서 백인 블랙이 흘러나오는 오프닝부터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백인 블랙이 수록된 동명의 앨범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면 AC/DC의 보컬 본 스콧이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해체 위기까지 갔다가 새로운 보컬 브라이언 존슨이 합류한 첫 앨범인데 앨범과 타이틀곡의 제목인 백인 블랙은 본 스콧을 추모함과 동시에 AC/DC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제목으로 록 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앨범 중 하나가 되었고 타이틀곡 백인 블랙을 비롯한 수록곡들이 MCU 영화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중매체에 삽입되었습니다. 노래 자체도 정말 좋지만 영화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온 토니 스타크와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졌다가 아이언맨으로 재기에 성공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니어의 행보와도 일맥상통하는 훌륭한 선곡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에 발매된 블랙 사바스의 앨범 패러노이드의 4번 트랙 아이언맨은 마블의 캐릭터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존 파브로 감독의 선곡으로 영화의 엔딩곡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벤져스에서 토니 스타크가 블랙 사바스 티셔츠를 입고 등장합니다. 블랙 사바스의 케이스와는 반대로 자신의 곡들의 마블 캐릭터들을 자주 인용하는 우텐클랜의 멤버 고스트페이스 킬러는 본인의 솔로 데뷔 앨범의 이름부터 아이언맨으로 할 정도로 아이언맨의 팬으로 유명하기 때문인지 2008년에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고스트 데이니 더 그레이스 수록된 곡 슬랩돈 토니가 영화 초반부에 삽입되었으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에 아이언맨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마크 2와 3 수트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장면들의 영상미와 연출도 훌륭했지만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개국 공신인 만큼 MCU에서 가장 훌륭하게 완성된 서사를 갖춘 캐릭터가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하고 본작이 MCU를 시작했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본작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후 작품들에도 영향을 줄 만큼 세계관 내에서 매우 중요한 영화입니다. 토니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아나무인 억만장자 플레이보이 성격으로 감추면서 살아왔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독단적인 성향은 이후 작품들에서 다뤄지지만 본작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희생한 인센의 죽음을 목격한 것과 자신의 회사가 만든 무기들이 악용되면서 군수 산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직접 보고 나서 책임감을 느껴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기 때문에 페퍼포츠가 첫 번째 소형 아크 리액터를 트로피처럼 만들어서 토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글귀를 새겨 선물했던 것처럼 아크 리액터는 단순히 토니의 심장이 뛰도록 도와주는 장치이자 아이언맨 수트가 작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토니가 텔링즈에게 납치되기 전과는 다르게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으로 다시 태어났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 묘사된 아이언하트의 첫 등장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토니 스타크는 소형 아크 리액터를 만들기까지 저런 과정을 겪었지만 새로 등장한 히어로 캐릭터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토니 스타크의 유산을 어디서 주워먹어 자신의 수트에 달아놨다는 것 자체가 아이언맨 1편부터 엔드게임까지 이어진 아이언맨의 서사에 대한 모독에 가까우며 와칸다 포에버부터 단독 드라마까지 리리 윌리엄스가 영웅으로서 탄탄한 서사를 쌓기는커녕 빌런을 연상시킬 정도로 악행만 골라 저지르면서 팬덤의 인식이 밑바닥을 뚫고 멘틀까지 가버렸고 결국 빌런 취급을 넘어 진짜 빌런의 길을 걷게 된 행보 때문에 앞서 언급한 아크 리액터에 담긴 의미의 똥칠을 하는 것이란 사실을 제작진들이 알았는지 드라마에선 아크 리액터를 사용하지 않는 설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리 윌리엄스는 아이언맨의 후계자격 캐릭터로 처음 등장했지만 사실상 아이언맨 영화들에 등장한 빌런에 가까운 캐릭터가 되었으며 특히 토니 스타크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기술을 훔치려는 모습 때문에 아이언맨2의 빌런 저스틴 해머와 비슷한데 해당 배역을 연기한 배우 샘 로겔이 아이언맨 배역 오디션을 탈락했기 때문인지 토니 스타크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내며 캐릭터를 맛깔나게 살렸던 것과는 다르게 리리 윌리엄스는 부정적인 면을 제외하면 전혀 개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애매한 평가를 받았던 저스틴 해머가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어느새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인피니티 사가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며 라이벌인 DC 확장 유니버스를 압도했지만 멀티버스 사가에 들어서면서 작품들의 편차가 매우 심해졌고 아이언하트에선 아예 밑바닥을 찍어버려서 MCU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아보며 초심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영화 쪽은 최근 작품들의 완성도가 나쁘지 않으며 이번 달에 개봉 예정인 판타스틱4 새로운 시작은 마블의 드림팀이 칼을 갈고 만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을 넘어선 빅 이벤트를 예고한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을 연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사실도 매우 큰 화제가 되었는데 토니 스타크와 동일한 외모를 가진 닥터 둠이 어떤 활약을 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추천하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